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라고 한때 지금도 아마 스테디셀러로 돼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버드 또 강의, 또 한국 사회가 그죠? 하버드 강의 이걸 또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활용해 먹죠.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어떤 이 미국에 대한 사랑, 그렇죠? 일방적인 미국에 대한 사랑과 어떤 그 하버드에 대한 그렇죠? 엄청난 그 권위, 엄청난 그 존경,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창피한 거죠. 그죠? 한국 사회가 저희가 뭔가 정말 말 그대로 강의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기준과 어떤 신호가 사실은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출판사의 어떤 이런 하버드 마케팅이죠, 일종의. 그렇죠? 하버드의 최고의 강의, 최고 인기의 강의, 몇 년째 최다 수강생 강의 이런 식으로. 그죠? 아마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도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 화두 이전에 그쵸? 이거 하버드의 명강의라는 어떤 이 마케팅 기법이 너무나 잘 통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제학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경제학사의 어떤 핵심들을 집어가지고 만들어놓은 책인데, 이제 현재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아마 일반 대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제 원론, 혹은 경제 원론보다는 뭐죠? 여러분, 대학 교양 강의에서 경제학의 이해, 이런 거 있죠? 그런 수업에서 아마 교재나 부교재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분 이 책이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 그래도 주요 경제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을요, 정말 쉽게, 정말 강의를 잘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하버드 마케팅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 역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인정하는 거는요, 이게 왈가왈부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의 어떤 비판도 많지만, 중요한 거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이 수업의 핵심이죠.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어쨌든 뭔가 관심을 갖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들의 어떤 강의력은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의 이제 정치 철학에 대한 어떤, 그죠?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라면, 지금 이 토드 부크홀츠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경제학사, 그리고 경제학의 어떤 주요 인물들, 주요 학자들을 정말 정리 잘한다는 측면에선 두말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김영사에서 아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소장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시기에는 좋거든요. 학자별로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출판사의 꼼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처음 샀을 때는 아마 이 책이 양장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격은 11,000원에서 그 당시에 15,000원 이내 사이였는데 이게 이제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 김영사도 굉장히 꼼수를 쓴 게요. 하드커버로 바꾸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신기한 건 종이 아마 그 질감 자체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쪽수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책 두께 차이가요. 실제 제가 샀던 그 책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책은요. 두께가 1.5배 더 두꺼워졌어요. 제가 되게 놀라서 무언가 이게 아니면 이 저자가 뭘 내용을 더 업데이트했나, 더 최근에 어떤 새로운 학자들을 집어넣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펼쳐봤더니 거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아주 짧은 그쵸, 저자의 새로운 코멘트 외에는요, 거의 덧붙은 것도 없는데, 이런 게 이제 출판사의 상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카버로 바뀌고 두께가 1.5배, 종이를 바꾼 것 같아요. 종이 질감도 좀 두꺼운 종이로 바뀌고 해가지고, 그리고 책값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만원대? 25,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폭리가 아닌가. 그쵸? 오히려 이런 책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여하튼,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애덤 스미스에 관련,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 시리즈 이 강의 시작은요. 결국은 애덤 스미스랑요.
그리고 케인즈랑 그리고 칼 마르크스 이 세 명에 대한 3강짜리죠. 그러니까요. 다른 여러 학자들이 이 책에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제 여러 학자들까지 다 다루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큰 줄기인 애덤 스미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시장경제 이론의 아버지로 불러지고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오해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해소할 필요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도 애덤 스미스가 결국은 어떤 시장경제의 핵심 학자라면 케인즈는 바로 이제 그런 시장 이론을 비판하는 어떤 정부 개입론에 대한 어떤 또 대표적인 정부 개입론의 학자죠. 그래서 케인즈 이론을 또 다뤄보고요.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이론 또한 다뤄봅니다. 막스의 지점은 사실은 당연히 어떤 이 자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또 막스의 지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인즈주의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렇죠 자본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정작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근데 칼 마르크스에 대한 담론 자체가 여전히 여러분 그 제도권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거의 안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재밌게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입시 논술에서도요 칼 마르크스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의도적으로 막스의 이론과 견해를 많이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밌게도 일반 고등학생들이 어떤 경제학사를 배울 때는요, 칼 마르크스에 대한 개념을 워낙 모르기 때문에 케인즈가 오히려 굉장히 어떤 그 강한 좌파 뭐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자, 여하튼 오늘은 애덤 스미스에 대한 이 책을 천천히 읽기죠, 결국은요. 그래서 역시 제가 정리한 그 요약본을 갖고요. 한번 이제 그 천천히 읽으면서 해설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챕터는요. 첫 챕터가 이제 국부론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어떤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애덤 스미스는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중세부터 1492년 1492 여러분 콜럼버스 기억해 두시면 편하죠. 1492 콜럼버스의 이 신대륙 발견 시기까지는 중세부터 언제까지요? 이 1492까지죠. 그 시기까지는 오직 신학자들, 신만을 위한 세상이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들은 종교적 교리로서만 설명되어져 온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서구 어떤 근대의 시작점 이전이죠. 그 중세부터 이 근대의 시작점 바로 그 직전까지는 온통 이제 어떤 그 신교리적인 그죠? 모든 어떤 사상의 흐름을 신학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나 18세기 초엽의 유럽은 베이컨이나 코페르니쿠스를 본받아 자연현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근대의 시작점은 사실 여기 이제 그렇죠. 어떤 데카르트나 베이컨, 코페르니쿠스, 뭐 뉴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연현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현상이 어떤 뭐 신의 창조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게 어떤 합리성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시초로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중세에 가려져 있던 그 가려져 있었던 주체를 되살려내고 실용적 과학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갈릴레이는 수학과 실험의 힘만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철학적 사상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중세에 가려져 죽었던 주체가 뭐죠? 결국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가려져 있었던 인간을 그 인간을 주체로서 되살려내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실용적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이런 실체적 주체인 인간을 되살려내고요. 그런 인간의 사유는 곧 이성이고요. 그 이성을 통해서 결국은 자연을 분석하고자 했던 거죠. 여기 갈릴레이도 나오는데 이제 갈릴레이는 이제 수학과 실험의 힘만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는 뉴턴으로 이어져서 중력 법칙, 물리 운동의 법칙, 미적 분등을 발견해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과학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끔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의 시작이 됩니다. 뉴턴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데카르트, 뉴턴 전혀 관련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데카르트가 어떤 이런 근대적 주체를 발견했다라면 그럼 그 주체의 발견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이성이 필요해진 건데 그 이성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시킨 게 결국은 뉴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시대를 근대라고 이제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의 시작점이죠. 중세 신학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주체가 제가 오타가 맞네요. 인간의 주체가 결국 독립한 것을 뜻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시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애덤 스미스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1723년 에든버러의 건너편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 커칼디에서 자랐다. 그죠? 뭐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이게 결국 스코틀랜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관 검사원이었으나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고 훗날에는 어머니를 모시며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게 된다. 애덤 스미스는 죽을 때까지 싱글이었어요. 우등생이었던 그는 14세 때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하였고, 여러분 글래스고 대학 14세 때 대학에 입학했네요. 처음엔 성직자가 되려고 하였으나 휴메 회의론을 접한 후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뭐 이 시대 때는요, 물론 이제 천재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14세 때 대학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처럼 뭐 너무 이렇게 19살 해서 이제 겨우 대학 들어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 너무 이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똑똑한 만큼 피곤한 삶이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처음에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가 휴메, 여러분 이거 데이비드 휴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륙의 철학자 중에 대륙의 철학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 영국의 경험론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륙의 철학자인 데카르트와 이제 어떤 그 대조되는 측면에서 보통 로크와 버클리와 휴메를 드는데요. 이제 휴메 그 마지막 바톤이죠. 그러니까 경험론의 마지막 바톤 주자로서 휴메는 나중에요. 경험적인 엄밀함, 경험적인 어떤 경험과 관찰의 어떤 힘, 이거의 어떤 절대성을 주장하려다가요, 결국 나중에는 회의론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가 철학과 굴뚝청서부 특강할 때, 그때 접하기로 해보죠. 어쨌든, 휴메 회의론을 접하고 나서 마음을 바꾸게 됐대요. 1748년부터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래서 논리학을 가르쳤다. 아까 23년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대단한 것 같네요. 48년에서 23년 빼면 대충, 그렇죠? 뭐 이 26살 같은데, 그때 벌써 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사실은 애덤 스미스는 생애에 경제학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경제학이 아직 그런 학문으로 정립될 때가 아니어서요. 정작 애덤 스미스는요, 경제학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경제학과가 생긴 건 1903년이라고 하네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챕터요. 철학자로서의 스미스 짧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직업은요, 물론 교수지만 경제학 교수가 아니라 바로 도덕철학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유명한 것 같지만, 이 국부론 이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유명한 철학자로서 알려져 있었다는 거. 그는 도덕적 가치들의 논리적 근거를 탐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타인을 위한 도덕적 결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주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기적인데, 그 이기적인 그 개인들이 그런 본능을 갖고 어떻게 타인을 위한 도덕적 결정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딜레마를 갖고 연구한 거죠. 그는 이러한 어떤 이 딜레마, 이런 문제를요, 공명정대한 관찰자의 존재를 통해 해결한다라는 거죠. 뭐 이게 여러분 이제 뭐 신유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명정대한 관찰자의 어떤 그 존재를 통해서 이기적 인간이 결국은요, 이타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이제 증명해낸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 행동을 살펴본다고 인식하면서 양심에 따라 이기주의보다는 긍휼과 동정심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죠? 그 긍휼과 동정심에 따른 결정.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에 애덤 스미스가 결국은 굉장히 어떤 이기성에 대한 인간, 이기적 본능에 대한 것을 아주 타당하게 생각했다는 학자처럼 이제 나중에 거의 상징화되거든요.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이 도덕감정론을 보면요, 이기적 인간에 대한 본능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나중에 여러분 토드 부쿨츠가 보는 분석과 달리요, 저는 그래서 결국 애덤 스미스는 결코 어떤 이기성을 찬양한 학자는 아니었다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전학파, 새고전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대의 경제학자들이 마음대로 애덤 스미스를 그렇게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아니 혹은 정치가들이 그렇게 갖다 붙인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나중에 이건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겠죠. 일단 계속 가볼까요? 자, 중농주의와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농주의. 이건 이제 프랑스의 중농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농사 개념을 이제 어떤 이제 생산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 학파들이죠. 중농주의자들은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연의 법칙을 알아내고자 했으며 계몽주의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계몽주의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빛을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계몽주의는요. 어떤 이성의 빛을 비추는 거죠. 여하튼 계몽주의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중농주의자들이 자연을 지배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그 데카르트 이후에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인간 철학, 이제 인간 주체의 어떤 이런 철학과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가요, 계몽주의고, 이 계몽주의의 어떤 일종의 목적은 자연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봉사하게끔 만드는 건데, 중농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인간은 이런 어떤 신의,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중농주의 학파입니다. 단지 자연 탐구의 목적은 이러한 수능을 쉽게 함으로써 풍요를 추구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농주의든 이제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든 결국 어떤 풍요를 추구하는 거는 매 한 가지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 중농주의자들은 이 자연을 존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섭리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거기서 풍요를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중농주의자들은 중상주의와 달리 부란 화폐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결국 이 부가 화폐에서 창출된다고 봤는데 오히려 중농주의자들은 오히려 그 화폐가 아닌 바로 이 자연의 어떤 생산이죠. 생산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농업 분야만이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상공업을 비롯한 기타 산업은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중농주의입니다. 일종의 어떤 가치의 창출을 곧 상공업이 해낼 거다. 화폐가 할 것이다라고 본 게 중상주의죠. 자, 생산업자들은 본인이 투입한 만큼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상인들은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생산하는 게 결국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상인들은 그거를 재분배할 뿐이다라고 보죠. 따라서 중농주의자들은 농업 육성책을 주장하였고 토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지주들, 땅 주인이죠. 지주들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유일하게 생산적인 산업인 농업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농주의자들은 유일한 생산적인 산업이 바로 농업이라고 본 거죠. 상업은 뭐에 불과하죠? 부를 그저 재분배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이제 애덤 스미스는 이런 중농주의자들과 이제 친분관계를 맺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사상을 대놓고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생산적 산업과 비생산적 산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도 그러나겠요. 그러나 생산적 산업과 비생산적 산업에 대한 어떤 이 구분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분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뭐는 생산적이고 뭐는 생산적이 않은 산업이 있다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산업 그 자체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생산성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부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애덤 스미스는 중농주의자는 아니란 뜻입니다. 중농주의자는 그 프랑스의 케네 이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단지 친분이 있었다는 거고, 자, 이제 애덤 스미스를 이제 더욱더 유명하게 만든 건 이제 국부론인데요. 자,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쓰여졌다는 국부론은 그죠? 애덤 스미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그 여행 갔다가 심심해서 10년간 썼다는 책이 이 국부론입니다. 1776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1776년은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독립기념해 영국으로부터. 이 연도는 또 알아두시면 좋죠. 아까 1492 콜럼버스, 1776은 국부론과 미국의 어떤 독립혁명 그 기념이라는 거. 자, 어쨌든 원제는 원래 제목이라는 거죠. 국부론의 원래 제목은 제국민의 부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연구라는 거죠. 스미스는 부의 원인을 밝히는 역점을 두었다는 데서 부의 원인이 무엇인가, 부는 어떻게 창출되는가, 이게 이 책의 역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일종의 계몽주의다라는 거죠. 어떤 부의 원인을 밝히고 더 이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일종의 가르치기 위한 책이니까요. 국부론의 주체들은 바로 경제 분야의 각 배역들, 곧 일반인들이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결국은 어떤 엘리트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죠. 인간의 성찰에 있어서 마키아벨리 그리고 홉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밀한 관찰에 의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썼던 사람이고요. 홉스는 그 리바이어던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죠. 그가 발견한 인간의 공통 욕구를 살펴보면, 자, 인간의 공통 욕구 첫째, 모든 인간은 보다 잘 살고 싶어한다라는 기본 명제를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그 이기성이라는 게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겠죠. 모두가 잘 살고 싶어한다는 그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완벽한 만족은 불가능할 것이라 스미스는 분석한다. 이건 여러분 분석이 아니어도 우리도 알고 있죠. 욕구에 대한 완벽한 만족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둘째 조건이 나와요. 근데 둘째는 이러한 첫 번째 조건 이후에 나온 이 둘째는 바로 인간의 교육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욕망이 여러분 결국 인간이 끊임없기 때문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공통적이란 말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또 공감이 되죠. 우리가 남의 것을 보면 커 보이는 것처럼 커 보인다는 얘기는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공통 욕구를 사회가 억누를 게 아니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인간의 이기심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게 나오죠.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핵심 이제 기본 원리죠. 인간의 이기심 자체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통 욕구가 곧 이기심이고 이거는 곧 어쨌든 잘만 이용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또한 무작정이죠. 무작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제일 거예요. 그 무작정 어떤 긍휼, 자비처럼 타인에 대한 이타심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그렇죠. 타인에 대한 이타심에 무조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기심을 통한 각자의 노력이 사회 전체로 볼 때 서로 화합하고 돕는 길이 될 수 있으며 생산량도 더 많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눈의 사실 핵심 원리죠. 그는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조차 모르느니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결실도 얻게 된다는 구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경제이론의 상징적 표현을 등장시키게 되죠. 이는 자유방임 시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핵심 원리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국부론에서요. 자, 여러분 그거 잠깐 짚어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애덤 스미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죠? 어쨌든 이 이기적 인간에 대한 이기적 본능, 인간 개개인의 이기적 본능에 대한 것을 긍정했다라는 어떤 후대의 평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의도성이에요. 의도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한 거. 자기 이익이 뭐죠? 사익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려 한 거지 공익을 추구하려면 하면 추호도 없는 이 개개인들. 누구죠? 일반인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경제인들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경제학자, 공무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이요. 그냥 그죠? 또 내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이걸 꼭 판단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 과정에서요. 누가 이끌어준다? 보이지 않는 손에게 이끌려서요.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부수적인 결실, 그게 곧 공익이겠죠. 부수적 결실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양득, 일석이조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의도적인 공익 추구보다 뭐가 더 낫다? 의도하지 않는 사익 추구가 발생시키는 부수적인 공익 추구에 대한 어떤 결과가, 그죠? 공익 창출이, 그죠? 의도적인 어떤 공익 추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더 높다, 그 얘기죠. 비교급으로 더 낫다, 그 얘기죠. 낮으면 낫다가 아니라요, 그죠? 더 좋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보죠. 이제 정부 개입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정부는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그죠? 오히려 개인의 본능, 개인의 어떤 이익마저도 구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논리죠. 이 논리 여러분 암기하듯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훨씬 더 나중에 여기에 정반대 이론을 또 개진하는 게 이제 케인즈 이론이죠. 자, 그럼 자유방임시장 경제 원리 좀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미 애덤 스미스 핵심 원리 나왔지만요. 여기에 이제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시장에 대한 경제 원리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방임시장은 개인의 이기심을 중심으로 작동하는데 이 생산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여서는 안 되고, 자 무슨 말이죠? 생산자가 누구죠? 뭐 자본가가 될 수도 있고 농민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뭐 농민이 수박을 많이 심어볼까? 씨앗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심으면 큰일 나죠. 왜요? 시장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뭐가 중요하죠? 생산량은요, 뭘로 결정된다?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양만큼, 남들이 인정하는 가격에 생산하여야지만 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잘 보면요. 결국 내 이기심이죠. 나의 이기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구의 욕구에 맞추고 있죠? 남들의 욕구에 맞추고 있죠. 시장 원리에 사실 이런 어떤 놀라운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만큼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그 생산량을 예측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토드 부콜츠는 이제 이 책에 굉장히 이제 좋은 예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조각이 특기인 사람이 조각가 있죠? 근데 이제 전문 조각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조각이 특기인 사람이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4만 원짜리 최고급 목재를 최고급 목재로 쓴 거예요. 원료를 최고급 목재로 쓴 거죠.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4만 원짜리 최고급 목재로 뭘 만들었다? 물오리 조각상을 만들었다. 오리 조각상 결국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벌써 느낌이 어때요?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상품이죠. 오리 모양의 조각상을 여러분 그죠? 비싸게 주고 싶진 않죠. 사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시장에 얼마에 갖다 팔았다? 4만 원짜리 여러분 4만 원짜리 목재로 4만 원에 팔면 오히려 그냥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요. 자기의 노동도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4만 원짜리 목재를 들여서 시장에 16만 원에 내다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이걸 여러분 효용 가치라고 하거든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결국 쓸모없는 물오리 조각상은요 팔리지 않겠죠. 그럼 그건 뭐죠? 결국 손실인데 여러분 시장에서 안 팔리면요 차라리 원가 4만 원에도 팔면 뭐 원 재료값이라도 건지는 건데 문제는 16만 원에 내놨으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매력 없는 상품을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럼 그건 고스란히 자신의 이 원 재료값에다가 자신의 노동력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 재주죠, 이 특기까지도 일종의 어떤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일종의 기회비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손실에 대한 이유는 왜 생긴다? 결국은 생산자가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기준으로 생산물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기 욕심이죠. 따라서 여기서 그의 노동력도 아까 얘기했던 그 노동 시간이 들어가죠. 기술도 이제 조각하는 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재료비도 아까 재료비 얼마였죠? 4만 원이었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결국 사회적 낭비가 돼버립니다. 그가 사용한 최고급 목재가 차라리 여러분 어때요? 이 물놀이 조각상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근에 우리 숭례문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최고급 목재가 가장 그런 어떤 국보급 어떤 용도로 쓰여진다면 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겠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숭례문에 지금 최근에 숭례문 논쟁이 뭐예요? 숭례문을 완성할 때 쓰여지는 그 금강송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싼 한국에 금강송을요, 여러분 이렇게 물오리 조각상으로 갖다 쓰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그런 걸 낭비라고 하죠. 일종의 이걸 나중에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최고급 목재로 숭례문 복원에 썼다거나 그죠? 이제 여기 책에 사례에 가면 바이올린이죠, 그죠? 스트라디바리우스죠. 그러니까 어쨌든 명품 바이올린이나 그죠? 혹은 아예 실용적인 차라리요 실용적인 어떤 목발 같은 거죠. 차라리 그건 유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니까 그 적절한 대가로 시장에서 팔리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생산자가 이제 다시 고민합니다. 아까 4만 원짜리 최고급 목재로 엉뚱한 조각상 만들었다가 10만 원에 내다 팔고 근데 팔리진 않아서 결국은 망했죠. 그래서 다시 고민해서 이번엔 나무 탁자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원료 절감을 위해서 나무 탁자에 꼭 최고급 원료까지 필요 없으니까 튼튼한 국내산 목재를 사용하고요. 또 자신의 노동력을 가격으로 또 책정을 했어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생산원가 60만 원에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탁자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생산원가 재료도 좀 비쌀 테고요. 물론 최고급 목재는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자신의 노동력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생산원가 6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과 비슷한 이 탁자, 나무 탁자들이 70만 원에 팔리는 것을 보고요. 자신도 거기에 판매 가격을 맞춥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탁자는 70만 원 정도, 70만 원보다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나름대로 제품의 질과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에 팔리게 되고 순이익은 대략 10만 원 정도가 생기게 되죠. 아까 60만 원에 생산해서 70만 원 정도에 팔게 되면 이익이 10만 원이 생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여러분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결국은 이제 이 생산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거다, 칭찬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물오리 만들 때는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죠? 뒤통수를 치겠죠. 그죠? 여러분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겠어요? 이 시장의 결국은 뭐죠? 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욕구가 만나는 그 지점을 보이지 않는 손이 만나게끔 해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애덤 스미스의 이론처럼 결국 인간의 이기심에 의하면요, 탁자는 70만 원보다 더 받는 것이 생산자에게 이익이죠. 자, 그냥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사실은 여러분 아까 방금 60만 원에 생산한 탁자를요 80만 원, 100만 원에 팔면 더 좋죠. 그게 어떤 전제하에요? 시장에서 팔린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러나 생산자는 그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죠, 실제로는요. 왜요?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그래서 결국 수많은 경쟁업자들이 결국은요 가격을 낮추거든요, 서로.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같은 질이면, 같은 품질이면요
질이 거의 비슷하다면 여러분 결국 낮은 거를 소비자들은 사게 돼 있죠.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이면 같은 질이면 낮은 가격을 사고 싶어 하죠. 오히려요. 그래서 결국 시장 경제는 이 보이지 않는 가격 조절 기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신기술 개발에 의한 고소득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어때요? 먼저요, 신기술 아니면 신디자인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선을 초과한 이윤이죠. 적정선을 초과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원리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개념이기도 하죠. 이러한 이기적인 경제 주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 과정을 통해 이런 반복성이 있겠죠. 경제 정책 담당자가 중재에 나설 필요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방금 이 사례 있죠. 물오리를 만들 것인가, 실용적인 나무 탁자를 만들 것인가 이 사례를 통해서요. 결국 시장의 원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적정 가격, 적정 판매 가격을 책정하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회교과서 이제 경제교과서 나왔던 이제 수요의 어떤 곡선 기억나죠? 수요의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X축이 뭐죠? Q 수량이고요. Y축은 P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래서 수량과 가격에 대한 어떤 이 그래프에 있어서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곡선은 그래서 교차하죠. X자로요. 수요 곡선은 밑으로 우하향하고 그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 꼭 그려보면서 이 사례를 적용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아까 참 이 원리도 중요하죠. 이 시장경제에서도 시장경제가 이상향으로 보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왜곡 없이 순수하게 두 생산자가요, 말 그대로 여러 생산자죠. 많은 생산자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어떤 이런 재능 갖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요, 결국 가격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프론티어라고 하죠. 가장 먼저 시장에 선도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독점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조만간 다 따라오겠죠. 다 따라옴으로써 결국은 다 가격 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너도 내리고 나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 점점 내리게 되죠. 혼자 올렸다가는 혼자 안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경쟁 시장의 핵심은요,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시장입니다. 소비자는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양질의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죠. 최근에 여러분 어때요? 노스페이스가 자주 팔리는 것도 그죠? 어떤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너무 비싼데, 재밌게도 노스페이스보다 요즘 3배나 비싼 캐나다 부스인가요? 그래서 이런 100만 원이 넘는 호가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또 상품의 질은 알고 보니까 더 떨어지죠. 노스페이스보다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티나게 팔리는 것 보면은 여러분 결국 이거는 이 기본적인 시장 원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게 베블런제라고 해요. 베블런의 어떤 이런 과시효과 이론이 새롭게도 제도 경제학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제 잠시 쉬실 분은 쉬시고요. 저는 마저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웬만하면 파트 안 끊기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애덤 스미스의 이제 분업 넘어가 볼게요. 분업. 그럼 여러분 이제 애덤 스미스 경제 원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아까 국부론의 핵심은 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업입니다. 여러분 일은 어떻죠? 이거 너무 쉽죠? 종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것처럼요. 애덤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원리를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생산량을 확장시켜 주는 건 결국 분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례가 이제 핀 공장 사례가 나와요. 여러분, 5핀이죠, 5핀. 핀을 만드는. 그래서 분업의 놀라운 효과를 설명하는데요. 자, 만약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가 핀을 혼자 생산하면요, 하루에 단 하나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이죠. 갑자기 전혀 핀도 안 만들어 본 우리 같은 노동자를요, 자, 오늘 하루 종일 핀 하나라도 만들어 봐. 라고 하면, 그쵸. 아무리 도구랑 이런 게 다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잘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요, 일의 이 과정을, 그죠? 분담해서, 한 사람당 단 한 가지의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하루에 노동자 한 명이 무려 4,800개의 핀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4,800배의 생산량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분업의 효과죠. 분업은 곧 노동을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이제 읽어보죠. 분업이 어떻게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첫째, 노동자의 숙련이 쉬워진다. 자, 숙련도를 얘기하죠.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의 동작만 하게 되면 굉장히
노동 우리의 그 육체가 어때요? 굉장히 적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알바해 본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보통 아르바이트가 단순 노동이 많잖아요. 단순 노동일수록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하죠. 하지만 며칠 일하다 보면 금세 우리의 뭐가 반응하죠? 신체가 적응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뭐 보지 않고서도 막 여러분 어때요? 막 그죠? 종이 분류하고 커피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단순 알바들은 대부분 굉장히 어때요? 이 숙련도를 요하게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숙련도는 자연스럽게 쉽게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런 생산업이죠. 자, 둘째, 작업 전환 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분업의 핵심은 작업 공정을 단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작업 공정이 한 사람에게 2개, 3개가 주어져 있다면 이 작업의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 이렇게 작업 전환이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일 전환할 때마다 시간이 걸리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한 가지만 주어져 있다면 작업 전환에 대한 이런 어떤 속도 낭비가 없죠. 시간 낭비가 없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시간까지 아끼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과학의 발전과 과학과 수학의 발전인 이 근대성의 특징입니다. 이제 속도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셋째,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매일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직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공구나 기계를 고안해낼 가능성도 높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제 전체를 총괄했던 어떤 그 관리자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 발명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좋은 개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공정을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구나. 작게는 요령부터 어떤 더 크게는 어떤 발명품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래서 발명되는 기계들이 노동자를 통해서 개발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197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애덤 스미스의 분업 체계와는 다른 팀제 형식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이 분업 체계는요, 결국 노동을 최소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굉장한 생산량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서 뭐가 핵심이죠? 노동자들의 인원이 많아야 되고요. 그 많은 이 노동자들은 단 하나의 공정만을 해야 됩니다. 근데 1970년대 이후에요. 1970년대 이후에 여러분 일본이 엄청나게 세계 제2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때 그때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노요타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애덤 스미스의 논리를요. 나중에 이제 1900년대 실제 생산 현장에서 극대화시킨 게 이제 포드거든요. 자동차 포드 있죠. 미국 자동차. 그걸 포디즘이라고도 표현하죠. 혹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서 분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게 바로 미국의 포드 자동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단순한 하나의 공정만 하면 되죠. 그러나 1970년대에 이런 자동차 시장이 역전되거든요. 일본에 의해서요. 그때 일본이 했던 방식이 바로 일본의 도요타가 미국의 포드를 밀어낼 때 했던 방식은요. 바로 이런 짜잘한 분업 형식이 아니라 팀제 형식이었습니다. 팀으로 구성해서 여러 공정을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죠.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이것만 갖고 예전에 한번 이 자본론 강의로 유명한 김수행 교수님이 분석한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노동 어떤 구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계속 한번 지금은 토드 부코홀츠의 분야니까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의 분업 방식은 단조로움의 연속 과정이기에 노동자를 결국 뭐한다? 기계화시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무성 영화 있죠? 흑백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아주 상징적으로 잘 이해가실 겁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 장면만큼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그저 찰리 채플린이 끼어 있는 장면. 영화상에서는 그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그저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상상의 어떤 과정인데요. 결국 여러분 이런 포드주의 시스템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 거대한 어떤 분업 방식은요, 그래서 노동자를 어떻게 시킨다? 인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노동자를 도구화시키는, 기계화시키는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여러분 말만 어렵지 여러분 당연히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 교육열이 왜 생긴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결국은 다들 뭐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요. 결국 이 단순 노동을 하기 싫은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파생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 노동, 3D 어떤 이 노동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그렇죠. 결국은 공부하는 것 그런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애덤 스미스는요 악덕한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도덕 철학자잖아요. 굉장히 결국 착한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일 수도 있어요. 상상하면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분업이 직종 간의 임금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자, 신기하게 갑자기 새롭게 나죠? 분업이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생긴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첫째, 불유쾌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이 임금을 높여준다. 자, 무슨 말이죠? 여기 되게 역설적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여러분 그건 알죠?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 닦는 분들 있죠. 그죠? 그 높은 빌딩에 유리창 닦는 분들은요. 최소한 누구보다 많이 받아요? 그냥 뭐 바닥 청소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많이 받죠. 왜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업 분업에 있어서 불유쾌하거나 그러니까 유쾌하지 않은 직업이죠. 불쾌한 직업이겠죠. 혹은 위험한 작업 환경일수록 임금은 높아지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직업들이 실제로 급여가 높은 거 있죠. 왜 가끔 맨날 우리 장난으로 그 뭐 시체 닦는 직업 뭐 이런 얘기 하죠. 시체 닦는 알바. 그죠? 뭐 이런 거 위험하다고 하고 아니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1일 엑스트라들도요. 그 일당이 좀 센 이유가 어때요? 굉장히 그 춥거나 굉장히 더울 때 하루 종일 뺑뺑이 시키죠. 그죠? 그것도 근데 고소득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자 둘째 특수한 교육을 요하는 직종의 임금이 높다. 무슨 말이죠? 자격증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자격증을 딴 자와 자격증이 없는 자와의 어떤 직종 임금 차가 있죠. 당연한 거고. 자, 그 셋째,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한 직종은 임금 수준이 높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공사장 인부가 다른 비슷한 교육 수준의 노무자들보다 돈을 더 받는다. 왜냐하면 공사 작업은 기후, 주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추우면 또 못하고 너무 더워도 못하고요. 그죠? 여러 상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한 직종은 임금 수준이 높은 평균적으로 높은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히 최근 경제로 넘어올수록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뭐 논리상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높은 신용 수준이 요구되면 임금이 올라간다. 높은 신용 수준. 대표적인 게 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를 암시장에서 사지 않고요. 유명 매장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처럼 너 비싼 걸수록요. 괜히 밀거래하면요. 암거래하면요. 이거 오히려 신용이 더 떨어지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보다는 오히려 유명 매장에서 어떤 그죠? 신용도 있는 곳, 신용도가 요구되는 곳에서의 어떤 작업 임금이 더 비싸죠. 자, 그리고 성공률이 낮은 일일수록 그 보상은 크죠. 그죠? 승소 가능성이 낮은 재판일수록 변호사 수임료가 높아질 수 있다. 그죠? 누구나 승소할 수 있을 만한 재판은 수임료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죠? 자, 여튼 원리.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방금 뭐였냐면, 이제 불쾌한 직업, 위험한 직업, 그리고 둘째는 특수교육을 위한 어떤 자격증, 세 번째, 어떤 불규칙, 불안정한 직종, 그리고 네 번째, 높은 실용증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시장에서요. 다섯 번째, 성공률이 낮을수록 보상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얘기예요. 자, 지금 저희가 수업한 지 벌써 40분이네요. 자, 한번 지금 자 그러면 지역과 국가 간의 분업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